비밀 경찰. 진정한 전체주의적 지배 형태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두 가지를 알고 있다. 하나는 1938년 이후 독일의 국가 사회주의 독재이고, 다른 하나는 1930년 이후의 볼셰비즘 독재이다. 이 두 형태의 지배는 다른 종류의 독재 정치, 전제 정치나 참주 정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설령 이 지배 형태가 논리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당 독재에서 발달해 나온 것이라 해도 근본적으로 전체주의적인 그 특징들은 새로운 것이며 일당 체제로부터 파생될 수 없는 것이다. 일당 체제의 목표는 권력 장악에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관직을 당원들로 채움으로써 국가와 정당을 용해하여 하나로 만드는 데 있다. 그렇게 하여 권력을 잡은 후 당은 정권을 위한 일종의 선전 조직으로 변하게 된다. 이 시스템은 단지 부정적인 의미, 다시 말해 지배 정당은 어떤 다른 정당도 어떤 반대도 정치적 의견 표명의 자유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총체적이다. 일당 독재는 정권을 장악한 후에 국가와 당 사이에 원래 존재했던 권력 관계를 그대로 내버려 둔다. 정부와 군대는 종전과 같은 권력을 행사하며 혁명의 의미는 단지 모든 정부 직책을 이제 당원들이 맡게 된다는 사실에만 있다. 이 모든 경우에 당의 권력은 국가가 보장하는 독점권에 의거하며 당은 이제 자신의 고유한 권력 중심을 소유하지 않게 된다. 곤자에 오른 이후 전체주의 운동이 주도한 혁명은 상당히 급진적인 성격을 지닌다. 운동은 처음부터 국가와 운동 간의 본질적인 차이를 유지하려 애썼고, 운동의 혁명적 제도들이 정부에 흡수되는 것을 막으려 했다. 국가기구를 흡수하지 않고 그것을 장악할 때 발생하는 문제는 운동을 위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당원들만 국가기구에 서열에 올리는 방식으로 해결되었다. 모든 실권은 국가 및 군대 기구의 밖에 있는 운동의 제도에게 있었다. 모든 결정은 국가 중대사의 중심지인 운동의 내부에서 이루어졌다. 정식 공무원들은 종종 사태의 진행에 관해 아무런 정보를 가지지 못했고, 장관직에 대한 야망을 가진 당원들은 언제나 그런 부르주아적 소망의 대가를 운동에 대한 영향력의 상실과 지도자의 신뢰 상실로 치러야 했다. 권력을 잡은 전체주의는 비전체주의 세계의 나라를 대표하는 외적인 간판으로 국가를 이용한다. 전체주의 국가 자체는 전체주의 운동의 논리적 후계자이며 운동에게서 조직 구조를 빌려온다. 전체주의 지배자들은 권력을 잡기 이전에 의회의 정당들이나 당 내부의 여러 분파들을 다루었던 방식 그대로, 물론 더 큰 국제 무대 위에 서이긴 하지만 비전체주의 정권들을 다룬다. 그들은 운동의 허구 세계를 또는 전체주의 국가를 사실의 영향으로부터 차단하는 한편, 정상적인 외부 세계의 정상과 상식의 외관을 보여주어야 하는 이중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국가의 위에, 표면적인 권력의 간판 뒤에, 여러 겹으로 중복된 관청들의 미로 한가운데, 모든 권력 이동의 배후에, 그리고 비능률의 혼돈 가운데에 국가의 권력 핵심, 능률적이며 유능한 비밀 경찰의 부서들이 자리 잡고 있다. 유일한 권력 기관으로서 경찰의 역할이 강조되고, 이에 상응하여 군대는 겉보기에는 더 큰 권력을 가진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시되는 경향이 전체주의 정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전체주의가 세계 지배에 대한 야망을 불태웠고, 그래서 외국과 본국, 대외적 사안과 대내적 사안의 구별을 의식적으로 철폐하려 했다는 사실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외국 침략자와 싸울 목적으로 훈련된 군대는 내전의 경우에는 항상 미심쩍은 도구였다. 전체주의 조건 하에서도 군대가 외국 정복자의 눈으로 본국 국민들을 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 더욱 중요한 것은 군대의 가치가
전시에조차 의심스럽게 되었다는 것이다. 전체주의 통치자는 궁극적으로 세계 정부를 설립한다는 가정하에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공격의 희생자들을 마치 대역죄를 지은 반란자로 취급하고 그 결과 점령 영토를 군대 병력이 아니라 경찰들로 지배하려 한다. 운동은 권력을 잡기 이전에도 비밀 경찰과 여러 국가의 지부를 둔 간첩 부서를 운영하고 있었다. 나중에 이 부서의 요원들은 정규 군대 첩보 기관보다 더 많은 자금과 권위를 부여받았다. 이들이 종종 해외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비밀 기관장이 되었다. 이들의 주요 임무는 제5열 스파이나 사보타주 기관을 구축하고 운동의 지부에게 지령을 내리며 해당 국가의 국내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전체주의 통치자, 정부를 정복시킨 후 또는 군사적 승리를 거둔 후가 공공연히 마치 본국처럼 행동할 수 있는 시기를 일반적으로 준비하는 데 있다. 달리 말하면 비밀 경찰의 국제 지부들은 전체주의 국가의 표면상의 대외 정책을 전체주의 운동의 잠재적인 대내 업무로 꾸준히 전환시키는 전달 벨트인 것이다. 그러나 세계 지배라고 하는 전체주의의 유토피아를 준비하기 위해 비밀 경찰이 수행해야 할 이런 기능들은 한 국가에서 전체주의적 허구를 지금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그런 기능들에 비하면 부차적이다. 전체주의 국가의 국내 정치에서 비밀 경찰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고 이는 전체주의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에 큰 기여를 했다. 모든 전제 정치는 첩보 업무에 대한 의존도가 크고 또 외국 국민들보다 자국 국민들로부터 더 큰 위협을 느끼게 마련이다. 그러나 전체주의와 전제 정치 간의 유사점은 단지 전체주의 지배의 초기 단계, 즉 아직 야당이 있을 때에만 유효하다. 이런 점에서나 다른 점에서 전체주의는 비전체주의 세계의 오해로부터 덕도 보고 의식적으로 이 오해를 조장하기도 한다. 이런 오해가 아무리 듣기 싫은 말이라 할지라도 힘러는 1937년 군대의 참모들 앞에서 행한 유명한 연설에서 전형적인 폭군의 역할을 맡았다. 즉 그는 전쟁이 일어날 경우 독일 내부에 네 번째 전쟁터가 존재할 경우를 가정하여 경찰 병력을 꾸준히 증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유사하게 스탈린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소련에 대한 전쟁 위협이 있고 그래서 전제 군주라 하더라도 일치단결하여 그를 지지해야 할 국가 비상사태임을 옛 볼셰비키 친위대에게 반쯤 납득시킬 수 있었다. 스탈린은 이들의 자백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런 진술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그것들이 모든 정치 대립이 사라진 이후 나왔다는 것이고 실제로 염탐해야 할 반대파가 없었을 때 비밀 경찰 업무가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자 힘러는 독일 내에서는 강제 수용소의 운영이나 외국인 노예의 노동을 단속하는 일 외에는 자신의 나치 친위대가 필요하지 않았고 또 사용하지도 않았다. 무장 친위대의 대부분은 동부 전선에 투입되었고 거기서 특수 임무, 보통은 대량 학살을 위해 이용되거나 군대나 나치의 민간 계급 조직에 반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다. 소련의 비밀 경찰처럼 나치 친위대는 보통 군대가 점령 지역을 평정하고 철저한 정치 반대파를 제거하고 난 이후 도착했다. 그러나 전체주의 정권의 초기 단계에서 비밀 경찰과 당의 엘리트 집단이 맡은 역할은 다른 독재 정권이나 과거에 잘 알려진 공포 정권에서 이 기구들이 수행했던 역할과 비슷하다. 그리고 그 방식의 과도한 잔인성은 단지 근대 서구 국가의 역사에서만 그 비슷한 예를 찾을 수 없을 뿐이다. 숨어있는 적들을 색출해내고 과거의 반대파들을 추적하는 첫 단계에서는 보통 전 주민들을 징발하여 일선 조직을 만들고 옛 당원들을 자원 정탐 업무를 위해 재교육시키는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 그렇게 하여 징발된 동조자들의 다소 미심쩍은 동조는 특수훈련을 받은 경찰 간부들을
걱정시킬 필요가 없게 된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공식 임명된 경찰 요원보다 이웃이 위험한 생각을 감추고 있는 사람에게 더 위험한 적이 된다. 첫 단계에는 어떤 형태의 조직적인 저항도 그것이 은밀하든 공개적이든 모두 제거되면서 끝난다. 독일에서는 대충 1935년, 소련에서는 1930년 이 단계는 마무리된다. 실질적인 적들의 제거 작업이 완성되고 객관적인 적에 대한 추적이 시작된 이후에 비로소 공포정치가 전체주의 정권의 실질적인 내용이 된다. 한 국가의 사회주의를 건설한다는 구실하에 또는 주어진 영토를 혁명적 실험을 위한 실험실로 이용하거나 민족 공동체를 실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전체주의의 두 번째 주장, 즉 총체적인 지배에 대한 주장이 실행에 옮겨진다. 이론적으로 총체적인 지배는 단지 세계 지배의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지만 전체주의 정권은 전체주의 유토피아의 이 부분 역시 거의 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음을 그것은 일시적으로 승리나 패배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실제로 증명했다. 그래서 히틀러는 군사적 후퇴의 와중에도 유대인의 말살과 죽음의 공장 건설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전쟁이 없었다면 다리들을 불태우는 일도 전체주의 운동의 몇 가지 목표를 실현하는 일도 결코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치 운동의 엘리트 집단과 볼셰비키 운동의 간부들은 권력을 가진 정권의 안전보다는 전체주의 지배의 목표를 위해 종사한다. 전체주의의 세계 지배 주장이 제국주의 팽창과 겉으로만 유사하게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총체적 지배권 주장도 전제정치 연구가들에게 극히 낯익은 사태처럼 보일 뿐이다. 전체주의 팽창과 제국주의 팽창의 주요 차이점이 전자가 본국과 외국 간의 구분을 인정하지 않는 데 있다면 전제 정치 비밀 경찰과 전체주의 비밀 경찰의 주요 차이점은 후자가 은밀한 생각을 추적하지 않고 도발이라는 과거의 첩보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체주의 비밀 경찰은 그 나라를 평정한 이후 업무를 시작하기 때문에 외부의 관찰자들에게 완전히 쓸데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는 그 반대로 그들로 하여금 은밀한 저항이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다. 비밀 경찰의 불필요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들의 유용함을 입증해야 한다는 강박감에 시달렸고 원래의 임무가 끝난 후에도 일자리를 지키려 애썼다. 이런 목적을 위해 사용된 방식들은 혁명사 연구를 비교적 힘든 사업으로 만들었다. 예컨대 루이 나폴레옹의 치하에서 경찰이 스스로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던 반정부 활동은 한 건도 없었던 것처럼 보인다. 이와 비슷하게 제정 러시아의 모든 혁명 정당 내에서 압력하던 비밀 요원들의 역할은 그들이 자극한 도발적인 행위가 없었다면 러시아의 혁명 운동의 경로가 훨씬 덜 성공적이었을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달리 말해 도발은 혁명 조직들을 붕괴시키는 만큼 전통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전체주의 지배자들은 도발의 의심스러운 역할 때문에 그 방식을 쓰지 않았다. 게다가 구속이나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혐의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가정 위에서만 도발이 필요하다. 물론 전체주의 지배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적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도발이라는 방법에 의존해야만 할 상황에 처하리라고는 꿈도 꾸지 않았다. 이런 기술적 고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체주의가 권력을 잡기 이전에 적을 이데올로기적으로 규정했고 그래서 용의자의 범주가 경찰 정보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나치 독일에서 유대인이나 소련에서 과거 지배 계급의 후손들이 적대 행위를 한다는 혐의를 받지는 않았다. 그들은 정권의 이데올로기에 따라 객관적인 적으로 천명되었던 것이다. 전제 국가의 비밀 경찰과 전체주의 비밀 경찰의 주요 차이점은 용의자와 객관적인 적의 차이에 있다.
후자는 정부 정책으로 정해지는 것이지 이들이 국가 전복을 원했다고 해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의 생각이 의혹을 불러일으키거나 그의 과거가 혐의를 정당화해서 그가 객관적인 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질병의 매개자처럼 어떤 경향의 매개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전체주의 통치자는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여 결국 이 사람이 그의 적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게 되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시키며 그렇게 함으로써 말하자면 정당방위로 그를 죽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 다소 조잡하긴 해도 효과는 있다. 얼마나 성공적으로 출세주의자가 경쟁자들을 제거하는지 한번 목격했던 사람들이 증명하듯이 객관적인 적이란 개념의 도입은 이 범주의 이데올로기적 정의보다 전체주의 정권이 기능을 하는데 훨씬 더 중요하다. 그것이 단순히 유대인이나 부르주아 계급을 중화하는 문제였다면 전체주의 정권은 한번 거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난 후에는 원래의 일상생활의 규칙과 통치 방식으로 돌아왔어야 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실제로 일어난 일은 그 반대이다. 객관적인 적이라는 범주는 운동이 가장 먼저 이데올로기를 통해 규정한 적 개념보다 더 오래 생존했다. 새로운 객관적인 적들이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시 발견되곤 했다. 나치는 유대인 말살이 완성되리라 예상하면서 벌써 폴란드인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예비 조치를 취했다. 그 반면 히틀러는 심지어 같은 시기에 일정한 범주의 독일인들의 목숨을 빼앗을 궁리를 하고 있었다. 볼셰비키파는 과거의 지배 계급의 후손들로부터 시작하여 공격의 방향을 분홍 1930년대 초로 돌렸고 그 뒤를 이어 폴란드계 러시아인 1930년과 1938년 사이 전쟁 기간 동안 타타르인과 볼가 독일인 전쟁 이후 전쟁 포로들과 적군 가운데 점령 목적으로 서구에 주둔했던 부대들 그리고 유대인 국가가 건설된 이후 러시아 유대인들이 차례로 객관적인 적이 되었다. 이런 범주의 선택이 전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적으로 이미 알려졌고 해외 전체주의 운동을 선전할 목적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잠재적인 적으로서 그럴듯하게 보여야 했다. 운동 전체의 특정한 선전 목적에 따라 특별한 범주가 선택되기도 했다. 예를 들면 소련에서 정부 차원의 반유대주의는 과거에 볼 수 없었는데 그것이 갑자기 등장하게 된 것은 아마 유럽 위성 국가들의 공감을 얻어내려는 계산 때문이었다. 객관적으로 확인된 적들에게서 주관적인 유죄, 자백을 얻어내기 위해 이루어진 쇼와 같은 재판들은 모두 이런 목적을 위해서 기획된 것이다. 이런 재판들을 상연하는 데 최적의 인물은 전체주의의 교육을 주입받아 자신들의 객관적인 유해성을 주관적으로 이해했고 사태를 위해 고백하려 했던 사람들이었다. 객관적인 적, 개념. 이 적의 정체는 일반적인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한 범주가 청산되자마자 다른 범주와의 전쟁이 선포된다. 은 전체주의 통치자들이 되풀이하여 말했던 사실 상황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다시 말해 그들의 정권은 전통적 의미의 정부가 아니라 운동이며 운동의 앞길에는 끊임없이 새로운 장애물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체주의 시스템 안에 어떤 법적인 사유가 있다고 말한다면 객관적인 적이 그 중심 이념이다. 용의자가 객관적인 적으로 전환되는 상황은 전체주의 국가 안에서 비밀 경찰의 지위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첩보 부서는 국가 내에 국가라고 불렸는데 그것도 전제 정치에서 뿐만 아니라 입헌 또는 반입헌 정부 하에서도 그렇다. 단순히 비밀 정보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 부서에게 관청의 모든 다른 부서들보다 결정적인 우월성을 부여했고 정부의 구성원들에게 공공연한 위협이 될 수 있었다. 그 반대로 전체주의 경찰은 지도자의 의사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었다. 그 혼자만이 누가 그 다음 적인지를 결정할 수 있었고 스탈린이 그렇듯이 비밀 경찰의 간부들도 골라 제거할 수 있었다.
경찰은 더 이상 도발 방식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영원히 존속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을 상실했고, 자신들의 직업을 지키려면 전적으로 상급 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비전체주의 국가의 군대처럼 전체주의 국가의 경찰은 단순히 정치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며, 전제 정치의 관료제 하에서 누렸던 모든 특권들을 잃어버렸다. 전체주의 경찰의 과제는 범죄의 적발이 아니라 정부가 특정한 범주의 주민들을 체포하기로 결정할 때를 위해 항상 대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누리는 중요한 정치 영예는 그들만이 최고 권위의 신임을 받고 있다는 것이며, 어떤 정치 노선이 실시될지를 미리 안다는 것이다. 이는 한 계급이나 한 종족의 말살과 같은 가장 중요한 정책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GPU의 간부들만이 1930년대 초 소련 정부의 실제 목표를 알고 있었고, 나치 친위대 부대만이 1940년대 초 유대인이 모두 제거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어떤 산업체의 NKVD 요원들만이 모스크바가 파이프 공장에서 능률을 올리라고 지시할 때 실제로 무엇을 원하는지, 단순히 더 많은 파이프를 원하는지, 또는 공장장을 파멸시키려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경영진을 제거하려는 것인지, 또는 이 공장만을 폐쇄하려는 것인지, 또는 마지막으로 새로운 숙청이 시작될 수 있도록 명령이 전국으로 반복하여 하달되는 것인지 알고 있다는 것은 전체주의 조건 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생활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비밀 부서들을 이중으로 두고 요원들끼리도 서로를 알지 못하게 했던 이유 중 하나는 전체주의 지배가 최고의 유연성을 필요로 한다는 데 있다. 앞에 쓴 사례를 다시 사용한다면, 모스크바가 파이프 증산 지령을 내릴 때 모스크바조차 정말 파이프를 원하는지, 그것은 언제든지 필요한 물품이다, 또는 숙청을 원하는지 모를 것이다. 비밀 부서를 이중으로 둠으로써 항상 마지막 순간의 변화가 가능하고, 그래서 한 지부는 공장장에게 내린 레닌의 명령을 하달할 준비를 하는 반면, 다른 지부는 공장장의 체포 작업에 착수한다. 경찰의 효율성은 이런 상반된 임무를 위한 준비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데 있다. 다른 정권 하에서도 그렇지만 전체주의에서도 비밀 경찰은 어떤 특정한 중요 정보를 독점한다. 그러나 경찰만이 보유할 수 있는 지식의 종류는 중대한 변화를 겪었다. 즉, 경찰은 이제 미래의 희생자들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대개 이 희생자가 누가 될지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리고 경찰은 국가 최고 기밀의 피신탁인이 된 것이다. 이는 위상과 지위의 자동적인 상승을 의미한다. 물론 실질적인 권력의 감소는 불가피한 동반 현상이긴 하지만, 비밀 부서는 지도자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는 법이 없다. 권력의 관점에서 경찰은 집행자의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법적 관점에서 용의자가 객관적인 적으로 변화한 것보다 더 흥미로운 현상은 전체주의가 위반 혐의를 가능한 범죄로 대체한 것이다. 가능한 범죄는 객관적인 적과 마찬가지로 주관적이지 않다. 용의자는 그의 인격 또는 그의 미심쩍은 인격에 적합한 죄를 능히 범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체포되는 반면, 전체주의가 생각하는 가능한 범죄는 객관적인 발전의 논리적 예측에 그 근거를 둔다. 볼셰비키 친위대와 적군의 우두머리에 대한 모스크바 재판은 가능한 범죄를 처벌한 전형적인 사례로 꼽힌다. 조작된 멋진 죄상의 배후에 다음의 논리적 계산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아낼 수 있다. 소련에서 진행되는 작금의 상황은 위기로 이어질 것이고, 위기는 스탈린의 독재 정권을 전복시킬 것이며, 이는 나라의 군사력을 약화시켜 새 정부는 히틀러와의 휴전 협정에 조인하거나 그와 동맹을 맺게 되는 상황을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스탈린은 정부 전복의 모의와 히틀러와의 음모가 있었다고 선언하게 되었다. 설령 전적으로 일어날 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객관적인 이런 가능성에 대적할 수 있는 것은 피고인의 신뢰성과 피로감,
그들이 지금 진행 중인 사태를 이해할 능력이 없고 또 스탈린 없이는 만사가 허사로 돌아갈 것이라고 확고하게 믿고 있다는 사실, 파시즘에 대한 증오 등의 주관적인 요소들 뿐이었다. 논리적으로 가능한 허구적 범죄의 일관성이 결여된 세부적인 사실들이었다.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전체주의의 핵심 가정은 모든 사실적인 제약을 꾸준히 제거함으로써 어리석고 무시무시한 결과, 즉 통치자가 상상하는 모든 범죄는 실제로 이루어졌든 않았든 상관없이 모두 응징되어야 한다는 결과를 초래한다. 객관적인 적과 마찬가지로 가능한 범죄는 물론 경찰의 능력 밖의 문제이다. 경찰은 그것을 적발할 수도 고안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을 유발할 수도 없다. 여기서 다시 한번 비밀 부서는 전적으로 정치 당국에 의존한다. 국가 내의 국가로서 경찰의 독립은 과거지사가 되어버렸다. 한 가지 측면에서 전체주의의 비밀 경찰은 여전히 비전체주의의 국가들의 첩보 부서와 흡사한 면을 가지고 있다. 비밀 경찰은 전통적으로 즉 푸쉐 이래 희생자들로부터 돈을 뜯어왔으며 도박이나 매춘같이 자신들이 막아야 할 활동에서 오히려 동업자 행세를 함으로써 비합법적인 출처로부터 국가가 공인한 공식적인 예산을 조달해왔다. 뇌물수수에서부터 공공연한 갈취에 이르기까지 자금을 자체 조달하는 비합법적인 방법들은 비밀부서가 공적 당국으로부터 독립하는 중요한 요소였으며 국가 내의 국가로서의 그들의 위치를 강화했다. 경찰 활동에 필요한 재정 자원이 희생자로부터 나오는 관행은 다른 부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었다는 것은 기이한 일이다. 소련에서 NKVD는 거의 전적으로 노예노동의 착취에 의존했다. 노예노동은 실제로 거대한 비밀 기관들을 유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이윤도 산출하지 않고 다른 어떤 목적에 종사하지도 않는 것 같았다. 힘러는 나치 비밀 경찰의 간부 조직이었던 나치 친위대를 위한 자금을 유대인 재산의 몰수로 조달했다. 그 다음 그는 농업부 장관 다레와 협정을 체결했는데 그에 따라 힘러는 다레가 외국에서 싸게 사들인 농산품을 독일에서 정해진 가격에 파는 방법으로 매년 벌어들이는 수억 마르크의 돈을 받았다. 이런 종교적인 자금줄이 전쟁 기간 동안에는 막혔다. 토트의 후임자로서 1942년 이후 독일에서 가장 많은 노동력을 고용하고 있던 알베르트 스페어는 1942년 힘러에게 유사한 거래를 제안했다. 힘러가 외국에서 들여온 노예 노동자들, 이들의 노동은 매우 비효율적이었는데 을 나치 친위대의 권한에서 풀어주면 스페어 조직은 이윤의 일정 비율을 나치 친위대에게 주겠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다소 정규적인 수입의 출처 외에 힘러는 재정 위기의 시기에는 과거 비밀 부서가 사용했던 갈취 방법도 이용했다. 지역 사회에서 나치 친위대는 나치 친위대의 후원자 집단을 조직했고 이들은 지역 나치 친위대 대원들이 필요한 자금을 자발적으로 지원했다. 나치 비밀 경찰이 다양한 자금 모집 공작을 벌였지만 죄수들을 착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언급할 만하다. 전쟁 말기에 몇 년 동안 강제 수용소의 인적 자원들의 이용 문제는 힘러의 단독 결정 사항이 아니었는데 이때를 제외하면 수용소 안에서의 노동은 불행한 죄수들의 짐과 고통을 증가시키는 것 이외에 합리적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재정적 변칙 행위들은 비밀 경찰의 전통들 가운데 아직 남아있는 유일한 그러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흔적들이다. 그것이 가능했던 까닭은 전체주의 정권이 일반적으로 경제적, 재정적 사안을 경멸하는 태도를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상 조건이라면 비합법적이 되고 좀 더 점잖은 행정기관과 비밀 경찰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방식을 보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기구가 독립성을 누리고 다른 기관들의 통제를 받지 않으며 변칙 불안정성과 불명예의 분위기에서 활동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와 반대로 전체주의 비밀 경찰은 완벽하게 안정된 지위를 누리고 있었고 그 업무는 행정에 통합되어 있었다.
그 조직은 법의 테두리 밖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을 구현하고 있었고 명망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경찰 조직은 자발적으로 살인을 조직하지 않았고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격을 도발하지 않았으며 모든 형태의 뇌물, 갈취와 비정상적인 재정 소득을 엄중하게 고발했다. 힘러는 전쟁의 와중에 부하들에게 매우 구체적인 위협이 담긴 도덕적 설교를 했다. 우리는 우리를 타도하려던 유대인들을 타도할 도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모피 코트 한 벌이든 시계 하나이든 1마르크이든 또는 담배 한 개비이든 어떤 방식으로도 우리 스스로 부자가 될 권리는 우리에게 없다. 이 연설은 비밀 경찰의 역사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견해를 드러낸다. 비밀 경찰이 여전히 위험한 생각에 관심을 가진다면 이 생각은 혐의자들이 위험한 것으로 간주하는 생각이 아니었다. 지식인과 예술가의 삶을 조직적으로 통제하는 일은 표준의 꾸준한 재확립과 수정을 요구한다. 그런데 이런 일은 위험한 생각을 가진 지식인들의 반복적인 제거를 수반한다. 그런데 이들의 위험한 생각이란 보통 그 전날만 해도 완전히 정통으로 인정되던 특정한 이념들이다. 그러므로 세상의 통념상 경찰의 기능으로 알려진 일은 쓸모없어진 반면 비밀 경찰의 경제 기능은 종종 첫 번째 기능을 대체하려고 했고 그래서 그만큼 더욱 애매모호한 것이 되었다. 물론 NKVD는 주기적으로 일정한 비율의 소련 주민을 끌어모아 수용소로 보냈다. 이 수용소는 실제보다 더 좋게 보이려는 선전 목적에서 강제노동 수용소라는 틀린 명칭으로 알려져 있던 곳이었다. 설령 이런 방식이 소련의 실업 문제 해결책이라 할지라도 이 수용소의 생산량은 보통 소련 노동자의 생산량보다 훨씬 낮았고 경찰 기구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했다. 전체주의의 정권의 권력 장치 안에서 조직력과 능률에서 가장 뛰어난 정부 부서였던 비밀 경찰의 정치 기능은 의심스러운 것도 아니고 불필요한 것도 아니다. 비밀 경찰은 정부의 진정한 집행 부서로서 이 부서를 통해 모든 명령이 전달되었다. 비밀 요원들 간의 조직망을 통해 전체주의 통치자들은 그 자신을 위해 직접 집행 명령을 전달할 수 있는 연계망을 만들었다. 이 연계망은 겉으로 드러난 양파 구조의 위계 질서와는 달리 다른 제도들로부터 단절되고 고립되어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비밀 경찰 요원들은 전체주의 국가에서 유일하게 공공연한 지배 계급이며 그들의 가치 기준과 척도가 전체주의 사회의 전체 구조 안으로 침투될 수 있었다. 이런 관점에서 비밀 경찰의 어떤 특성이 전체주의 비밀 경찰만의 고유한 특성이 아니라 전체주의 사회의 일반적인 성격이라는 것은 그리 놀랍지 않다. 용의자라는 범주는 전체주의 조건에서는 전 국민을 포함한다. 공식적으로 정해졌지만 수시로 변하는 노선에서 일탈한 사상은 어떤 활동 영역에서 일어나든 모두 이미 혐의의 대상이 된다. 인간은 생각할 능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용의자가 되며 모범적인 행동을 한다 해도 이 혐의를 돌릴 수 없다. 왜냐하면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은 동시에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확실하게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고문은 불가능한 것을 이루고자 하는 절망적이고 영원한 무익한 시도이다. 가치의 공유나 이기심의 예측 가능성이 단순히 심리적 현실과 구분되는 사회적 현실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혐의는 완화될 수 없다. 그러므로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상호 의심이 모든 사회관계를 지배하고 있으며 심지어 비밀 경찰이라는 특수 영역의 밖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 전체주의 정권에서는 과거 한때 비밀 경찰의 전공이었던 도발이 이웃을 다루는 방식이 되었으며 모든 사람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방법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어떤 면에서 모두가 다른 사람의 앞잡이가 된 것이다. 위험한 생각 또는 그 사이 위험한 생각이 되어버린 생각에 우호적인 상호 교환이 당국의 관심을 끌면 누구나 자신을 앞잡이라 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 주민들이 정치적 반대파를 고발하면서
정권에 협조하고 밀고자로서 자원봉사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전체주의 정권에서 그들은 너무나 잘 조직되어 있어 전문가가 일할 필요가 거의 없을 정도였다. 사방에 염탐의 눈길이 있는 체제 아래서 모든 사람이 경찰 끈앞풀이 될 수 있고 각 개인이 감시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곳, 게다가 직업적 성공이 불확실하고 극적인 출세와 몰락이 일상사가 되어 버린 곳에서 모든 말은 애매모호해지고 패고적 해석의 대상이 되기 쉽다. 직업적 출세는 비밀 경찰의 처리 방식과 기준이 전체주의 사회의 도처에 만연해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문제이다. 비전체주의 국가의 이중 스파이는 자신에게 임무를 부여한 당국만큼이나 또는 종종 당국보다 더 적대시하며 투쟁했던 대상을 위해서 봉사하기도 했다. 그는 종종 일종의 이중 야심을 숨기고 있었다. 즉 그는 자신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기관 내에서나 자신이 염탐하는 혁명 정당 내에서 출세를 하고 싶었던 것이다. 두 곳에서 모두 진급하기 위해 그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면 되었는데 이 방법은 일반 사회에서는 근무 연한에 따라 진급하는 일반 피고용인이 은밀하게 꾸는 백일몽과 같은 것이다. 그는 경찰과의 끈을 이용해 분명 당내의 경쟁자와 상급자를 제거할 수 있었고 혁명가들과의 관계를 이용해 적어도 경찰 국장을 제거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현재 러시아 사회에서 출세할 수 있는 조건을 고려한다면 이런 방법과의 유사성이 두드러지게 눈에 띈다. 거의 모든 고위 관료가 그 지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상급자를 제거한 숙청 덕분이며 삶의 모든 경로마다 승진은 이런 방식으로 앞당겨진다. 대략 10년마다 전국 규모의 대대적인 숙청은 갓 졸업하여 직업을 열망하는 신세대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준다. 정부는 경찰 요원이 과거 자진하여 만들었던 진급의 조건을 공고하게 해준 것이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또 폭력적인 방식으로 거대한 행정기구를 재편함으로써 업무 능력의 신장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 대신 다른 많은 이점이 생긴다. 즉 비교적 젊은 관료층을 확보할 수 있고 상황이 안정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었다. 상황이 안정된다는 것은 적어도 평화 시에는 전체주의 통치의 위험을 의미한다. 연공 서열과 공로의 제거는 보통 젊은 직원들과 그 상급자들을 묶는 충성관계의 발전을 저지한다. 이런 충성관계에서는 고참의 의견과 호의에 젊은 직원들의 승진이 달려 있다. 또한 그것은 단번에 실업의 위험을 없애버리며 모든 사람에게 그의 교육에 적합한 직업을 보장해준다. 그래서 소련에서 대숙청이 종결된 후인 1939년 당은 50만 명 이상의 젊은 볼셰비키 당원들을 당정 기구의 중요한 직책으로 승진시킬 수 있었다. 고 대단히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 있었다. 전임자를 부당하게 제거함으로써 그 자리를 얻는 방식에 내재하는 굴욕감은 유대인의 말살이 독일의 전문직에 미친 것과 같은 사기 저하의 효과를 가져온다. 모든 관리들은 정부가 저지른 범죄의 의식적인 공범자로 또 그 수익자로 만들고 그 결과 굴욕감을 느끼는 개인이 민감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열정적으로 정권을 수호하게 된다. 달리 말해 이 체제는 지도자 원칙과 이 원칙이 내포하고 있는 모든 함의의 논리적 산물이며 충성을 얻어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즉 그것은 사회로 진출하는 모든 신세대의 생계를 지도자의 현재 정치 노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숙청을 시작하는 정치 노선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소련 체제의 옹호자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워했던 공적 이해관계와 사적 이해관계의 동일화, 나치식으로는 사적 영역의 폐지가 실현된다. 그 사람의 사회적 중요성과는 상관없이 모든 개인이 정권의 정치적 이해관계 덕분에 살아가는 한 그럴 것이다. 이런 이해관계의 실질적인 동일화가 붕괴되고 다음 숙청이 그를 관직에서 몰아내면 정권은 확실하게 그를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만든다. 이와 크게 다르지 않는 방식으로 이중 간첩은 비밀 경찰과 제휴할 뿐만 아니라 혁명운동과 행동을 같이 한다.
혁명이 없다면 그는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이 영역에서도 눈부신 출세는 신혼 미상의 죽음으로 끝날 뿐이었다. 이중 게임이 영원히 갈 수는 없었으니까. 전체주의 정권이 과거 사회적인 불황아들 사이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승진 조건을 모든 직업에 설정함으로써 사회 심리적으로 가장 파급이 큰 변화를 초래했다. 몇 년 동안 정상에서 높은 지위를 누린다면 기꺼이 단명을 대가로 치르고자 했던 이중 간첩의 심리학은 러시아에서 모든 혁명 이후 세대의 개인적인 생활 철학이 되었으며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도 이보다 약하지만 여전히 위험스러운 정도로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다. 이 사회는 한때 비밀 경찰이 독점했던 기준과 방식이 판을 치는 사회였고 전체주의 비밀 경찰이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였다. 경찰의 희생자가 반대파 혐의를 받는 사람이었던 때는 단지 권력 투쟁이 아직 진행 중이었던 초기 단계에서 뿐이었다. 비밀 경찰은 객관적인 적을 박해하면서 전체주의의 경력을 시작한다. 이 객관적인 적은 유대인이거나 폴란드인일 수도 있고 나치의 경우에서처럼 또는 이른바 반혁명가들, 소련에서는 고발된 사람의 행동에 대한 어떤 의문이 생기기도 전에 이미 그 죄가가 확실하게 입증되어 있었는데 일 수도 있었다. 소련에서 반혁명가란 본인이 어느 시기에 가게나 집 한 채를 소유했거나 부모나 조부모가 그런 것을 소유한 사람이거나 적군 소속 점령군이거나 폴란드계 러시아인일 수 있었다. 객관적인 적과 논리적으로 가능한 범죄라는 개념은 즉 희생자가 무작위로 선택되어 고발되지도 않은 채 살기에 부적격하다는 언도를 받는 그런 개념은 전체주의가 만개했던 마지막 단계에서 비로소 폐지되었다. 탐탁치 않은 사람이라는 이 새로운 범주는 나치의 경우처럼 정신질환자 또는 폐병 환자나 심장병 환자로 이어질 수도 있고 소련에서처럼 강제 이주 명령을 받을 사람들의 비율, 지방에 따라 달라지는 에 속해 있던 사람들로 구성될 수 있다. 이처럼 철저한 자의성과 독단성은 어떤 압제 정치가 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인간의 자유를 부정한다. 압제 정치의 처벌을 받으려면 적어도 압제 정치의 적이 되어야 한다. 의견의 자유는 자기 목숨을 걸 만큼 용감한 자들에게는 폐지될 수 없었다. 이론적으로 전체주의 정권에서도 반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자발적인 행위가 단지 그 밖의 모든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견뎌야 하는 그런 형벌만을 초래한다면 그런 자유는 무효가 된다. 이 체제에서 자유란 자유에 파괴할 수 없는 마지막 담보물, 즉 자살의 가능성으로 축소되었을 뿐 아니라 그 뚜렷한 특징도 상실했다. 자유를 실행한 결과를 완전히 무고한 사람들도 공유하기 때문이다. 히틀러가 일반 독일 건강 법안이라는 꿈을 실현시킬 시간이 있었다면 폐질환을 앓는 사람은 나치 정권 초기에 공산주의자나 정권 말기에 유대인들과 동일한 운명에 처해졌을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러시아 정권의 반대파들도 일정한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강제 수용소로 보내졌던 수백만의 사람들과 같은 운명의 고통을 겪는데 이들은 단지 경찰에게 자의적인 선택을 했다는 부담감을 덜어줄 뿐이었다. 무고한 자나 죄를 지은 자는 똑같이 탐탁치 않은 사람들이다. 죄와 범죄자라는 개념의 의미 변화가 전체주의 비밀 경찰의 무섭고 새로운 집행 방식을 결정한다. 범죄자는 형벌을 받고 탐탁치 않은 사람들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진다. 이들이 남긴 유일한 흔적은 이들을 알고 사랑했던 사람들의 기억이며 비밀 경찰의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는 그런 흔적조차 저주받은 사람과 함께 확실하게 없애는 것이다. GPU의 전신으로서 제정 러시아의 비밀 경찰이었던 오크라나는 하나의 독특한 서류 분류 시스템을 고안했다고 전해진다. 모든 용의자는 큰 카드에 기록되고 그 한가운데 적힌 그의 이름에는 빨간 원이 둘러쳐져 있었다. 그의 정치적 친구들은 그보다 작은 빨간 원, 또 그의 비정치적 친구들은 초록 원으로 표시되었다. 갈색 원은 용의자의 친구와 교제하지만 용의자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켰다. 용의자의 친구들, 정치적 친구와 비정치적 친구, 그리고 그의 친구의 친구들 간의 상호 관계는 해당 원들 사이에 선으로 표시되었다. 이 방법의 한계는 소류철 카드의 크기뿐이었는데 거대한 한 장의 종이로 전 주민의 상호 관계를 보여주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전체주의 비밀 경찰의 유토피아적 목표였다. 비밀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가 실현할 것 같은 전통적인 경찰의 소망을 포기했고 누가 누구이며 또 누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찾아내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거짓말 탐지기는 이 꿈이 모든 경찰을 얼마나 매료시켰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생생한 사례이다. 왜냐하면 이 복잡한 장미는 희생자가 냉혈 아닌지 또는 신경과민 기질의 사람인지 외에 어떤 것도 확실하게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기계의 사용 배후에 깔린 우둔한 논리는 마음을 읽을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비합리적인 소망으로밖에 설명될 수 없다. 이 오래된 꿈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끔찍한 것이지만 예로부터 고문과 가장 무자비한 잔혹함으로 이어졌다. 유일한 장점이라면 불가능한 것을 꿈꾼다는 것이었다. 전체주의 경찰의 현대적 꿈은 현대적 기술과 더불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끔찍하다. 이제 경찰은 사무실 벽에 붙은 거대한 지도를 한번 보는 것만으로 어느 때든 누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어느 정도로 친밀한지를 증명할 수 있기를 꿈꾼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이 꿈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설령 기술적인 실행이 다소 어렵기는 해도 이런 지도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심지어 기억조차 전체주의 지배의 장애물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지도는 아마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람들을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워버릴 것이다. 체포된 NKVD 요원의 보고를 믿는다면 러시아의 비밀 경찰은 전체주의 지배에 이런 이상에 거의 근접해 있었던 것 같다. 경찰은 거대한 국가의 모든 주민에 대한 비밀 자료를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 간의 관계를 면식이 있는 정도에서 진정한 우정 그리고 가족 관계에 이르기까지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단지 이런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미 체포되기 이전에 객관적으로 입증된 죄과를 가진 피고인을 자세히 신문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체주의 통치의 너무나 위험한 기억의 능력에 관한 한 외국의 관찰자들의 느낌으로는 코끼리가 실제로 절대 있지 않는다면 러시아인들은 코끼리의 반대인 것 같이 보인다. 소련의 심리학은 망각을 가능하게 만든 것 같다. 전체주의 지배 장치의 희생자의 완벽한 제거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는 정권이 어떤 이유에서든 생존자의 기억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던 그런 사례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전쟁 기간 동안 어떤 나치 친위대 지휘관은 프랑스 여인에게 남편이 독일의 강제 수용소에서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 이 작은 실수 하나가 명령과 지시의 작은 눈사태를 얘기했다. 어떤 경우에도 정보가 외부 세계로 전달되어서는 안 된다는 명령과 지시가 모든 수용소의 지휘관에게 하달되었다. 프랑스 여인에 관한 한 그녀의 남편은 체포되는 순간 더 이상 생존하지 않거나 이제까지 살았던 적이 없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유사하게 소련의 경찰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 체제에 길들여져 있어서 점령 폴란드에서 체포된 친구나 친척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절망적으로 알려고 하는 사람들을 놀랍다는 듯이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경찰이 통제하는 모든 구류 장소는 전체주의 국가에서 망각의 동굴로 만들어진다. 사람들은 우연히 육체나 무덤과 같은 과거 실존의 흔적을 남기지 않은 채 그 안에 걸려 들어온다. 이 최신의 사람 없애기 방식과 비교하여 정치적, 범죄적 살인이라는 구식의 방식은 실제로 비효율적이다. 살인자는 시체를 남기고 설령 그가 자기 신분의 흔적은 없앤다 해도 희생자의 정체를 살아남은 세상의 기억으로부터 지울 힘은 없다. 이와 반대로 비밀 경찰의 작전은 기적처럼 희생자를 이 세상에 전혀 존재하지 않은 인물로 만든다. 비밀 경찰과 비밀 단체의 상호 관련성은 분명하다. 비밀 경찰은 언제나 비밀 단체의 존재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을 논증의 근거로 사용하여 설립되었다.
전체주의 비밀 경찰은 모든 폭군의 이 구식 핑계를 필요로 하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은 역사상 최초의 조직이다. 정권의 적이라 부를 수도 없는 희생자의 익명성, 정권의 자의적인 결정이 그들을 산자의 세상에서 제거하고 그들에 관한 기억을 죽은 자의 세상에서도 삭제할 때까지 박해자도 그 정체를 모르는 희생자의 익명성, 그것은 어떤 비밀보다 더 은밀한 비밀이고 가장 엄한 침묵보다 더 엄한 침묵이며 음모단체의 규율이 그 구성원들에게 요구하는 이중생활의 숙달된 기술보다 더 숙달된 기술이다. 전체주의 운동은 권력으로 부상하는 동안 비밀단체의 조직 형태를 모방하지만 공공연하게 권력으로 자리 잡는다. 단지 패권을 잡은 이후에 진정한 비밀단체를 만든다. 전체주의 정권의 비밀단체는 비밀경찰이다. 전체주의 국가에서 엄격하게 지켜지는 유일한 비밀 지식은 경찰 활동과 강제 수용소의 조건과 관련된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주민들과 특히 당원들은 일반적인 사실, 즉 강제 수용소가 존재하며 사람들이 사라지고 무고한 사람들이 체포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동시에 전체주의 국가의 모든 국민은 또한 이 비밀들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도 알고 있다. 사람의 지식이 동료의 확인과 이해에 의존하는 만큼 일반적으로 공유하지만 개인적으로 보호되는 정보, 결코 유통되지 않은 이 정보는 현실성을 상실하고 단순한 악몽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새로운 범주에 탐탁치 않은 사람들과 간부의 활동 방식에 관한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만이 실제로 현실이 어떠한지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들만이 그들이 사실이라고 알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것은 그들의 비밀이며 이 비밀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비밀 조직으로 설립되었다. 이 비밀 조직이 그들을 체포하거나 자백을 강요하고 마지막으로 그들을 제거한다 해도 그들은 여전히 조직의 구성원이다. 비밀을 지키는 한 그들은 엘리트에 속한다. 그래서 감옥이나 수용소에 가도 그들은 대개 조직을 배반하지 않는다. 이미 언급했듯이 비전체주의 세계의 건전한 상식에 어긋나는 모순들 가운데 하나는 전체주의가 음모를 사용하는 방식이 비합리적으로 보인다는 사실이다. 경찰의 추적을 받았던 전체주의 운동은 권력투쟁의 시기에는 정권 정복의 방법으로 음모를 별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권력을 잡고 모든 정부의 인정을 받아 혁명 단계에서부터 벗어난 후에는 통치와 권력의 핵으로서 비밀 경찰을 발전시킨다. 전체주의 운동은 공식적인 인정을 비전체주의 정권의 성의 없는 경찰 조치보다 더 큰 위협, 즉 내부 분열의 위협으로 느낀 것 같다. 전체주의 지도자들은 권력 투쟁 동안 정해 놓았던 허구와 허구 세계의 규칙을 항상 지켜야 한다고 확신했지만 실제로 그것들이 어떤 함의를 내포하는지를 단지 서서히 발견했다. 그들은 인간의 무기력을 믿었고 모든 것이 조직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들은 어떤 믿음과 확신 때문에 인간이 상상할 수는 있지만 결코 행동에 옮기지 못했던 그런 실험을 한다. 이데올로기 과학은 가능성의 영역에서 무시무시한 발견을 하게 만든다. 그러나 이 과학은 이성의 통제를 거의 받지 않으며 과학 이전에 그리고 철학 이전의 사변의 거친 환상보다 더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가능한 것에 관한 추잡한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이제 더 이상 공개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비밀사회, 비밀경찰이나 정치군인 또는 이데올로기의 훈련을 받은 전사들의 사회를 결성했다. 다른 한편으로 비전체주의의 세계를 대상으로 한 음모, 세계 지배 주장은 전체주의 운동에서 그랬듯이 전체주의 통치의 조건 아래서도 공공연하게 자행된다. 그런데 이는 실제적으로 전 세계가 그들의 모국에 대해 적대적인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추측의 형태로 획일적으로 동조자가 된 주민들의 기억에 새겨진다. 해외 거주 동포들에게 비밀 요원처럼 본국의 모든 사항을 보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모든 외국인을 자기 정부를 위해 활동하는 간첩으로 만드는 방법으로 전체주의적 이분법이 전파된다. 철의 장벽이 전체주의 국가의 주민들과 바깥 세계를 갈라놓은 것은 군사적이거나 다른 특별한 비밀이 있어서라기보다
이런 이분법적 사고가 완벽하게 실행되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중요한 비밀, 즉 총체적 지배를 실험하는 실험실인 강제수용소는 전체주의 정권에 의해 바깥 세계나 본국 국민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가려져 있다. 정상 세계의 평범한 모습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전체주의 집단 범죄의 폭로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보호막이다. 평범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괴상하고 기이한 일에 직면하여 자신들의 눈과 귀를 믿기를 거부한다. 그것은 대중이 자신들을 위한 자리는 남아있지 않은 평범한 현실에 직면하여 자신들의 눈과 귀를 믿지 않았던 것과 같다. 전체주의 정권이 모든 것이 뒤죽박죽인 허구 세계를 실현할 정도로 멀리 갈 수 있는 까닭은 전체주의 국가의 주민들 다수를 포함하는 외부의 비전체주의 세계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습관에 빠져 광기의 현실을 눈앞에 두고도 회피하기 때문이다. 마치 대중이 평범한 세상을 보고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처럼 괴상한 것을 믿지 않으려는 일반적인 경향은 전체주의 지배자에 의해 더욱 강화된다. 전체주의 지배자는 어떤 신빙성 있는 통계나 확인할 수 있는 사실 또는 숫자를 발표하지 않았고, 그래서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사람들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단지 주관적인 확인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정보들만 있을 뿐이다. 이런 정책 때문에 전체주의 실험의 결과는 단지 그 일부만이 세상에 알려졌다. 총체적인 지배의 가능성을 평가하고 가능한 것의 심연 안을 들여다 볼 수 있을 만큼의 정보는 강제 수용소로부터 흘러나오지만 우리는 전체주의 정권 하에서 사람의 성격이 어느 정도로 변형될 수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기꺼이 전체주의적 삶의 방식을 받아들일 것인지, 다시 말하면 출세의 꿈을 확실하게 이루기 위해 상당히 단축된 수명을 대가로 치를지 알지 못한다. 전체주의 선동과 전체주의 제도가 고향이 없는 새로운 대중의 욕구에 어느 정도 부응할지 아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그들의 실업의 지속적인 위협에 노출된다면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불필요한 인력의 정기적인 제거를 핵심으로 하는 인구 정책을 묵인할 것이고, 현대적 삶의 무거운 짐을 견디기가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그들이 이해한다면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자발성과 함께 책임감마저 말살시키는 체제에 순응할 것인지를 알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전체주의 비밀 경찰의 활동 방식과 특수한 기능을 알고 있지만 이 비밀 사회의 비밀이 얼마나 잘 또는 어느 정도로 우리 시대의 대중의 은밀한 욕망에 부응하고 대중과 은밀한 공모 관계를 이룰지는 잘 알지 못한다.